저는 박상훈입니다. 올해 36, 대기업 영업기획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죠.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왔어요. 아내 윤하경은 35으로 지역 문화센터에서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는 올해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죠.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우리 부부는 둘째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하경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민준이도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매일 아침 하경의 배에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조금 늦을 수도 있어. 출근 전 하경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경은 임신 5개월 차였고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입덧도 줄어들고 컨디션이 좋아졌다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괜찮아요. 오늘은 오후에 레슨 몇 개 있으니까 저도 바빠요. 민준이 학교 데려다주고 올게요. 하경은 항상 그렇게 이해심 많은 아내였죠. 제가 회사 일로 바빠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일과 아이 교육, 자신의 일까지 모두 꾸려나갔습니다. 그런 하경이 임신 중인데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하경은 괜찮다고 오히려 레슨을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중요한 회의 중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확인할 수 없어 무시했는데 잠시 후 또다시 울렸죠. 불안한 마음에 잠시 화장실로 나가 확인했더니 문화센터에서 온 전화였어요. 박상훈님, 윤하경 선생님이 갑자기 조기 진통 증상을 보여서 시내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5개월. 아직 7달도 채 안 됐는데 조기 진통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히 회의실로 돌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상무님께서 가족이 먼저다라며 빨리 가보라고 하셨죠. 사무실을 뛰쳐나오며 하경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검사를 받고 있거나 의사와 상담 중일 거라 생각하며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에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아이는 괜찮을까? 하경이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임신 중 위험 신호에 대해 읽었던 자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조기 진통, 조산, 태아의 위험.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시내 병원까지 40분이 걸렸어요. 가는 내내 하늘만 쳐다보며 아내와 뱃속 아이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경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조기 진통 증상 있어서 병원에 왔어. 걱정 마, 지금은 안정됐어. 산부인과 5층 503호야. 지난 2시간 전에 보낸 문자였어요. 뛰어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5층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에서 503호를 물었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향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일상에 어떤 균열이 생기려 한다는 것을요. 503호 병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이상한 느낌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경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낯익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상호. 하경의 피아노 제자, 어머니의 남편이자 근처 치과 원장입니다. 42의 나이의 지역에서 꽤 알려진 치과 의사죠. 상훈 씨 왔네요. 하경이 제게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의 중이라 못 올 줄 알았어요. 이상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박 과장님. 제가 마침 병원에 있다가
윤 선생님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들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하필 그가 여기 있는 거지? 그것도 제 아내의 병실에? 게다가 어떻게 하경이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하경의 레슨. 학생 부모들 모두에게 연락이 갔던 건가? 아니면 선생님 상태는 어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조기 진통이 있어서 검사받고 약 처방받았어요. 이제 좀 쉬면 괜찮대요. 하경이 대답했죠.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오셨네요. 아까 이상우 선생님께서 보호자로 등록해 주셔서 검사 진행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보호자 등록이 이상우라고요? 제가 아내의 남편인데 왜 다른 남자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간호사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이상우는 상황이 불편해졌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윤 선생님, 푹 쉬세요. 아이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그가 나가고 병실에는 저와 하경만 남았어요. 저는 하경의 침대 옆에 앉았지만 마음은 이미 수천 개의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 왜 이상우 씨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어?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물었어요. 하경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아파서 문화센터에 있다가 쓰러졌거든. 마침 제시카 엄마가 레슨 시간에 와 있었는데 남편한테 연락해서 빨리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 당신한테 전화도 문자도 했는데 안 받잖아. 분명 전화와 문자가 있었지만 중요한 회의 중이었기에 확인하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 하필 이상우였을까? 다른 학부모도 많은데. 그리고 보호자 등록까지? 그렇구나. 미안해. 회의 중이라 확인을 못했네.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경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 아기는 괜찮대. 조금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의문이 꿈틀거렸습니다. 하경의 휴대폰이 침대 옆 테이블에서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하경이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른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누구 연락이야? 별 생각 없이 물었어요. 아, 문화센터에서 내일 레슨 어떻게 할지 물어보네. 하경이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던 찰나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고 하경의 상태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조기 진통 증상이 있어 약 처방을 받고 2, 3일 정도 입원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저는 민준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병실을 떠나기가 꺼려졌습니다. 마치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민준이 학교에서 데려와야 하지 않아? 하경이 물었습니다. 그러게. 어머님께 연락해서 부탁드릴까?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다. 어머님께 상황 설명하고 오늘 민준이랑 같이 자달라고 해. 전화를 걸어 어머님께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님은 걱정하지 말고 민준이를 돌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하경의 병실에 남기로 했습니다. 병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미처 끝내지 못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하경의 휴대폰으로 향했어요. 사흘 후 하경은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신이 났고 저 역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병실에서 있었던 일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출근 준비를 하던 저에게 하경이 물었어요. 응, 오늘은 큰 일정 없으니까 일찍 들어올게. 무슨 일 있어? 하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요즘 너무 바빴잖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출근했지만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이상우와 하경,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회의가 잡혔고 결국 약속했던 시간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집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잠들었고 하경은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미안해. 갑자기 회의가 잡혀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경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휴대폰을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괜찮아. 먼저 씻고 자. 하경이 침실로 들어간 후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하경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한다는 것은 신뢰를 깨는 행동이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보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할 거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경의 휴대폰을 들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민준이의 생일이었고 쉽게 열렸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어보았지만 이상우와의 대화는 보이지 않았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문득 생각났습니다. 메시지가 삭제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인터넷에서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백업 파일을 통해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경이 자는 동안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백업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어요. 이상우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들, 모두 삭제되었던 대화들이었어요.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나. 만나야겠어. 이상우의 메시지. 남편 의심하는 눈빛 봤어. 조심해야 해. 하경의 답장.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또 다른 이상우의 메시지.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앉아야 했어요. 이어지는 메시지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 메시지, 만남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는 대화들, 그리고 숙박앱에서의 예약 내역까지 모두 지난 6개월 동안의 기록들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하경은 이상우와 이럴 수가 어떻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침실로 들어가 하경을 깨우고 싶었지만 민준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에게 상처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누워 밤을 새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하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민준이는 학교 갈 준비를 하며 즐겁게 떠들었고 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낯선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이의 학교 운동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아들의 행사에 참여했어요. 하경도 함께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달리기를 하는 동안
저는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 과장님, 요즘 바쁘시죠? 민준이 반 친구 아버지인 김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요즘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서요. 그때 다른 학부모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아, 맞다. 얼마 전에 이상우 원장님 부인 만났는데 뭔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는지 아세요? 저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상우의 이름이 나오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거든요. 다른 학부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상우 원장 부인이 이혼 준비 중이라던데. 정말요? 왜요? 누군가 물었어요. 아니, 그게 어떤 피아노 선생님 때문이라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피아노 선생님, 하경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 동네에 피아노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바람을 피웠대요.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대화는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럼 하경과 이상우의 관계는 이미 소문이 된 거였나요?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였을까요? 그럼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슬그머니 그룹에서 빠져나와 운동장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이 가빠서 심호흡을 해야 했어요. 그때 민준이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빠, 이길 뻔했는데 넘어졌어. 아쉽다. 민준이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아내는, 민준이의 엄마는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괜찮아, 민준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우리 가정이 완벽한 것처럼.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저는 하경에게 물었어요. 이상우 원장 부인이 이혼 준비 중이라는 소문 들었어? 하경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문? 운동회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얘기하더라고. 이상우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그것도 피아노 선생님이랑? 하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어? 난 몰랐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의 떨림, 손가락을 꼬는 버릇. 하경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모든 징후가 있었어요. 정말 몰랐어? 그럼 네가 그 피아노 선생님 아니라는 거지? 하경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상훈, 당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묻는 거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난 피곤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확실한 증거는 있지만 하경은 계속 부인할 테고. 다음 날 저는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문득 치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의 치과였죠.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저 안에 있는 남자가 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하경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가? 문화센터. 오늘 레슨 있어. 대답하며 하경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정말 문화센터야? 아니면 이상우 만나러 가는 거야? 하경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어제 내 휴대폰 봤어? 삭제된 메시지들, 호텔 예약 다 봤다고. 하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상훈, 그건 하경이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 봤어. 너희가 몇 개월 동안 만나온 증거, 호텔에 간 기록, 메시지들. 전부. 하경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저는 그녀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실수였어. 하경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냥 한 번의 실수였어. 한 번?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메시지와 만남이 한 번의 실수야? 하경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레슨 얘기로 시작됐어. 제시카 어머니가 아플 때 이상우 씨가 대신 와서 이야기하게 됐고 점점 됐어. 더 자세히 들을 필요 없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경과 이상우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그 과정을 듣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경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질문을 던졌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 내 아이 맞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하경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침묵에 답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명확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대답해, 하경. 그 아이가 내 아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경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 아이. 당신 아이 아닐 수도 있어. 하경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아내의 불륜도 충격이었지만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DNA 검사를 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경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뭐? 태아 DNA 검사. 가능한 방법이 있어.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할 거야. 상훈. 하경이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 지금 용서를 바라는 거야? 하경,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우리 가정을 배신했어. 민준이를 생각했어야지. 하경의 눈물이 더 거세게 흘러내렸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래, 민준이를 위해서 우선 진실부터 알아야겠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자. 당장. 하경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어 태아 DNA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았고 그날 오후에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하경의 혈액을 채취하는 방식이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하경과 저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앞에서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했지만 아이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는지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빠, 엄마 왜 자꾸 울어요?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아기가 있어서 더 힘들거든. 민준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눈빛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 하경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검사 이후 우리는 별도의 방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들어가도 돼? 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저는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어요. 하경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결과에 달렸지. 차갑게 대답했어요. 만약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할게. 하경은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제발 상훈,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 가족? 쓴웃음이 나왔어요. 하경, 당신이 우리 가족을 깨뜨렸어.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경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를 생각해서. 민준이? 지금 와서 민준이를 생각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를 때는 왜 민준이를 생각하지 않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경은 대답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이 깨져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하경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에는 명확한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배제 확률 99.99%.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이가 아니군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하경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경은 계속 제 팔을 잡으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에게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민준아, 아빠랑 엄마가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할 것 같아.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니야, 민준아. 내 잘못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야. 하지만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해. 그날부터 저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도 제기했어요. 변호사는 저에게 모든 증거를 요청했고 삭제된 메시지들,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박 씨 상간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특히 DNA 검사 결과는 결정적이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혼 후 양육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당신이 단독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인의 불륜이 명백하고 민준이와 함께 지내기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이상우에게도 소장이 발송되었어요. 그는 즉시 저에게 연락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제 와서 합의로 끝낼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박 과장님, 제발 소송을 취하해 주십시오. 제 병원이, 가족이, 이상우가 전화로 간절히 부탁했어요. 원장님, 그런 걱정은 제 아내와 바람 피우기 전에 했어야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상우의 불륜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지역 사회에서 알려진 인물이었던 만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환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그녀의 불륜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레슨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문화센터는 하경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상훈, 제발 소송을 취하해줘.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하경이 울며 매달렸어요. 내 인생? 내 인생은? 우리 가족은? 민준이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하경, 이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되었어요. 상간소송에서 저는 승소했고 이상우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어요. 하경의 부정행위가 명백했기에 민준이의 단독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씨,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소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가정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민준이는 엄마 없이 자라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이상우는 결국 원장직을 내려놓고 병원을 매각했습니다. 평판이 무너지고 환자들이 떠나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거죠. 그의 부인 역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상우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하경은 문화센터 계약 해지 후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고 피아노 강사로서의 경력도 끝났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상훈, 민준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줘. 하경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준비됐을 때 그때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경은 우리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상우와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새 출발을 하려는 모양이었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일상에 민준이는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학교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민준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고 선생님은 민준이를 위한 상담을 권유하셨어요. 매주 토요일 아동심리 상담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돌아와요? 민준이가 자주 물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멀리 여행을 갔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엄마도 너를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민준이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는 일상이요. 주말에는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서툴렀지만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가능한 한 야근을 줄이고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죠. 어머니, 주말에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몇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해서요. 어머니는 기꺼이 도와주셨고 때로는 민준이를 데리고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민준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9살이 되는 날 처음으로 엄마 없이 맞는 생일이었죠. 민준이가 슬퍼할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아이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빠, 생일 케이크는 초콜릿으로 할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자. 웃으며 대답했어요. 생일 파티는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친구 몇 명과 가족들이 모였고 민준이는 즐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케이크 촛불을 불 때 잠시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소원 빌고 불어. 제가 말했어요.
민준이는 눈을 꼭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린 뒤 촛불을 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민준이는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소원 뭐 빌었어?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밀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저는 오랫동안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에게 상처 준 하경이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민준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이상우에게서 받은 위자료로 민준이의 교육비를 마련했고 하경과의 이혼도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경에게서 연락이 몇 번 왔지만 대부분 무시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메일을 열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하경에게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남이 되었고 민준이의 양육권과 친권도 내게 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원한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민준이를 위한 결정이니까요. 돌이켜보면 당신이 지킨 건 감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어. 오로지 자기 체면뿐이었지.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민준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안녕 하경.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끝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마음도 이제는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남은 것은 민준이와의 새로운 삶뿐이었어요. 며칠 후 하경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상훈에게 매일 고마워. 나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아.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준 상처,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란다는 건 이기적이란 걸 알아. 민준이가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란 것도 알아. 민준이가 준비됐을 때 그때 만날 수 있길 바랄게. 모든 일에 미안해. 진심으로. 하경. 메일을 읽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경은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상우와 함께 새 출발을 했을까? 아니면 혼자서 후회하며 지내고 있을까? 소셜 미디어에서 하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최근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상우와는 결국 함께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결국 둘 다 모든 것을 잃고 말았군요. 주말이 되자 민준이가 제안했습니다. 아빠, 또 캠핑 가요. 그래, 어디로 갈까? 웃으며 물었어요. 지난번 갔던 곳이요. 거기 진짜 좋았어요. 짐을 싸고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텐트 치는 것도 익숙해졌고 캠핑 요리도 제법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닥불 앞에 앉아 마시멜로를 구우며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민준아. 우리 이제 둘이서 멋진 인생 살자. 제가 대답했습니다.